붕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고종이 황국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고종이 돌아와서 선포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죠. 이 상황에서 야금야금 주권을 뺏겨 나가는데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목숨이 위험할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한일병합 문서를 보고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죠. 이 상황 속에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게 됩니다. 이거를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지옥 경술부치라고 해요. 일제강점기는 공부하기 너무 쉬운 파트가 사실 일제강점기였죠. 제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몇 년일까? 1910년에서 1945년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3등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그래서 10년대 통치 방식, 20년대, 30년대로 나눠서 사실 볼 수 있고 4가지 분야를 봐야 되는데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가 어땠는지,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이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요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분기점이 1919년이 하나가 있고 1929년의 상황을 한번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총각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였습니다. 무단 통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을 했었던 시기가 무단 통치기였고요. 칼을 찬 교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이는 것도 안 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이 무단 통치기의 상황이었죠. 코로나 때 4인 집합보다 더 심한. 더 심하죠.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 기관으로 설치가 됐던 게 조선 총독부였어요. 우리나라의 초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선 총독부 청사를 어디에 세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민족 정기를 막으려면 조선 임금들이 정사를 보는 곳인 금전전 바로 앞에다가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세우게 되죠. 무단 통치기에 2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되는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키워드는 모두 비밀. 비밀로 모인다고 해서 비밀결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라 바깥에서는 나라도 없어졌고 군대도 없어졌으니까 일본이랑 싸우려면 뭐가 일단 있어야 될까?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하는 시기가 본격적인 시기가 이때입니다. 독립운동 기지건설. 그러다가 잘 보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의 상황을 바꿔놓는 터닝포인트는 다 이 가운데 있는 일들이었어요. 1919년, 29년에 딱 맞춰서 사건이 일어났던 게 1919년에는 당시에 우리나라가 무단 통치기였을 때 1914년부터 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 1919년에 열리게 됩니다. 전쟁이 있었으면 당연히 승전국도 있고 패전국도 있었는데 승전국이 원하는 건 패전국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패전국도 뭐가 없으면 전쟁을 못 일으킬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니까 패전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 기반을 없애버리자. 당시에 패전국의 가장 큰 재산은 식민지. 그래서 식민지를 해체하기 위해서 승전국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패전국의 식민지 민족은 스스로 결정해라. 독립할지 말지를. 민족 자결주의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지만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이었지만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1919년 우리 민족은 독립을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3.1운동을 하게 됩니다. 3.1운동. 도화선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해야 되니까.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했냐면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근데 고종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확산됐던 소문이 일본한테 독살당했다. 근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한복 입어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남자 한복 바지 생각하면 어때요? 이제 스키니가 아니라 펄럭펄럭한 상황인데 고종을 시신을 볼 때 한복 바지에 가득 찰 정도로 다리가 부풀어 올랐대요. 이게 독살에 만연한 징후였었고 고종의 딸이 덕혜옹주라고 있는데 덕혜옹주가 일본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는 남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았대요. 자기가 가지고 온 보온 물병에 물만 마시니까 주변 친구들이 너는 왜 맨날 그 물만 마셔?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독살 당했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가져온 물밖에 마시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슬픈 거지. 망국의 군주가 돌아가셨고 이 고종의 죽음과 관련해서 장례식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추모 행렬이 있으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만세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3.1운동하면 사실 항상 누구를 떠올리죠? 무슨 열사? 유관순 열사. 근데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너무 많은 이름 없는 유관순 열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리장터 시위에서는 문용기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 오른쪽으로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오른팔을 잘랐대요. 그때 다시
왼팔로 들었더니 왼팔을 자르고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쓰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고, 또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만세 시위가 막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익숙한 건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3.1운동을 들으니까 뭐 대한독립 만세 정도를 생각하지만 목숨을 걸고서 했던 시위라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역사 중에 가장 대단한 사건이 3.1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한 10년 동안 일본은 야, 너네 미개한 나라 우리가 일본이 식민 통치하면서 길 닦아주고 교육시켜주고 사탕 발림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사탕 발림에도 넘어가지 않고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줬던 사건이 3.1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독립을 달성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져온 게 엄청 컸어요.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왜 이게 성공을 못했을까? 이렇게 전 민족적인 운동이었는데 3.1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조직이 없었다. 그 반성 속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3.1운동으로 일본도 통치 방식을 바꿔요. 총과 칼로 통치를 했더니 반발이 너무 거세네. 이제 막 겉으로 잘해주는 척하면서 이제 너희들의 민족 문화를 잘 보존을 해줄게, 문화 통치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 통치. 그래서 실제로 2명 이상 모이는 거 원래 안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니까 사람들의 독립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국내 20년대 독립운동이 다양해져요. 근데 실제로 문화 통치였냐? 당연히 아니겠죠. 일본이 본 거는 이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면 안 돼. 같은 민족 내에서도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서 분열을 시키는 통치여서 이 시기를 민족 분열 통치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같은 민족 내에서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친일파. 이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던 시기가 이때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됐던 터닝 포인트가 1929년. 이때는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닥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졌던 상황이 대공황이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죠.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경제는 돌아가게 되니까. 근데 생산이 너무 과해서 과잉 생산이 됐던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게 전쟁이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쟁을 하면 패전국에 식민지가 생기고 새로운 마켓이 생기면 과잉 생산된 물자를 때려 박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옷 찢어지지, 다친 사람 치료해야 되는 의료품이 필요하고 하니까 과잉 생산된 물자가 빠르게 소진되는 게 전쟁이었죠. 일본이 다음 타겟으로 삼았던 게 중국. 그래서 31년에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사변 일으키고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는 미국도 침략을 하게 되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당시에 그래서 통치 방식이 바뀐 게 일본이 생각하기에 전쟁을 이렇게 벌여놨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하면 조선을 총알바지로 잘 쓸 수 있을까?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가다 총을 쥐어주면 누구를 쏠까요? 일본군을 쏘겠죠. 실제로 독립군 지령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의 통치 방식을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시기 민족 말살 통치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 뭐라고 하죠?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창씨 개명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사실 바꾸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내렸던 지령이 창씨하지 않은 아동은 이유 없이 구타하라. 실제로 나중에는 상급 학교로 진학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중학생이면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하는 민족성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건 언어와 같은 역사. 이 시기에는 말과 역사에 대한 탄압이었고, 그럼 이때의 국내 독립운동은 그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 문화 추호운동이죠. 이 상황에서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본을 몰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1940년에 대한민국 국군의 기원이 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한국광복군이 처음에 창설했을 때는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일본이 막 전쟁터에 징병으로 끌고 가고 해가지고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당시에는 규모가 작았는데 일본에 징병됐던 청년들이 탈출을 해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1호 탈출자가 고려대 총장도 하셨었는데 김준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고려대에 사실 자랑 아닌가요? 모르니? 고려대 신장. 올해 이분이 중국 전선에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가고 나서 내가 무조건 탈출해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나설 때 제일 먼저 챙겼던 게 부적 주머니였어.
그러니까 일본군이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부적주머니는 뭐 들어가면 막 가족 사진 있고 이러니까 부적주머니만 소지품 검사를 안 했대요. 이 부적주머니에 뭐 넣었을까요? 탈출을 위해서. 중국에서 탈출하는 거니까. 돈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지도? 중국 지도, 또 나침반. 나침반, 중국 회화채, 그리고 걸렸을 때 자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줬던 주머니 칼. 그리고 만약에 중국군한테 잡혔는데 내 복장은 일본군이야. 이때 일본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랑 찍은 사진. 이렇게 넣고서 탈출 기회를 노리는데 일본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딱 3분밖에 없었대요. 그 3분에 죽어라고 달려서 탈출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만나는 이 징병됐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규합해서 같이 이제 무리를 이끌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까지 가는 길에 제일 큰 고비가 있었던 게 파총령이었어요.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곳이 파총령이었는데 해발고도 3,000m. 12월에 완전 설산. 왜 거기를 선택했냐면 일본군이 거긴 없어. 거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파총령을 설산의 행군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 어렵죠. 설산의 행군을 했던 분이 나중에 했던 말이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 이해가 갔다. 사지가 뒤틀리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냥 자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서로 잠이 들면 죽으니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깨워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남겼던 말이 못난 조상이 되기 싫다. 내 후손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거 볼 때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냥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한 선조들의 선택으로 독립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맞아요.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했는데 그 길이가 6,000리였어요. 6,000리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이랑 부산에 6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엔 또 이제 걸어서 걸어서. 한국 광복군이 그래서 열심히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해요. 디데이를 잡고 훈련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가서 일본군을 뽑아내서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근데 그 전에 디데이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그 이후에 일본이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때 광복 혹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이랑 해방은 약간 달라요. 광복은 내가 내 손으로 빚을 다시 되찾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고 해방은 약간 누군가가 풀어준 느낌이 나죠. 우리는 일제강점기 내내 광복을 위해서 싸웠는데 마지막 순간에 해방이 껴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현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좀 아쉬워하셨다고 들었던 것 그쵸. 사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쉬워했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생일 케이크에 초를 딱 부는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초가 다 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현대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현대를 관통하는 게 3개인데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다르죠. 정치적으로는 장기 집권을 하는 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따라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통일인데 이건 뭐 들쑥날쑥하죠. 사이가 좋았다고 갑자기 뭐 미사일 날라오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민주주의랑 관련된 내용만 살펴볼 거예요. 현대사를 처음 공부할 때는 정부 단위로 사실 끊어서 보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 1948년부터 1960년까지는 어떤 정부였냐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였습니다.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했어요. 장기 집권. 그러니까 2번이나 헌법을 바꾸고 장기 집권을 해나가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상황 속에서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장기 집권을 하는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런던 타임즈지에 기사를 써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싹트길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장기 집권 노력을 하던 와중에 선거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1960년에 장기 집권을 위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게 3.15 부정선거였어요. 3월 15일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이때 사실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왜냐면 라이벌이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럼 도대체 왜 1년 전부터 국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선거 부정을 계획했을까요?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이승만 다시 전 대통령의 상황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언제적 인물이냐면 독립협회 봤었죠. 고종한테 환국 요구를 했던 그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서 연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1960년의 나이가 85세. 만약에 국정 수행을 하다가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통령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시의 싸움은 부통령을 자기 사람으로 넣기 위한 부정선거가 진행이 됐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선거를 해보면 선거로 들어갈 때 우리 표 받고 개표함에 그 투표 찍으러 갈 때 몇 명이 들어가요? 한 명이 들어가죠. 근데 이때는 갑자기 양옆에 막 사람들이 팔짱 끼는 거예요. 같이 들어갑시다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막 누구 찍을 거예요? 한 다음에 그 원하는
이기붕이라고 했던 이승만의 오른팔이 되는 사람을 막 찍으라고 강압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전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가 뭐였냐면 우리가 아는 사전투표가 아니라 전체 개표가 나올 수 있는 수의 40%를 미리 다 찍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다 허위를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이 지역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최대가 100표인데 140표가 나와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1번 있고 2번 있고 막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여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도장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주를 막 손가락에다 찍어다가 막 여기다 피아노 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데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산 항쟁.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아세요? 대학 40대 대학생 10대예요. 제일 먼저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나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당시에 17살이었던 마산에서 이 항쟁에 참여했었던 김주열 군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락을 닿지 않으니까 백방으로 물어보러 다녔대요.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다녔는데 뭐 아무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행방불명된 상태로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러다가 4월 11일에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오르게 되는데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그 사진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텐데 눈으로 박혀서 이 뒤로 관통이 돼서 나와. 정말 막 내가 부모라면 차마 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눈에 왜 최루탄이 박히지? 여러분 최루탄을 이렇게 터진 상황이 있어본 적 없죠? 저는 7살 때 경험을 해봤거든요. 할머니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는데 그때 이제 뭐 시위가 많았을 때였나 봐요. 면회를 하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아버지랑 엄마랑 가는데 제가 7살 때 골목을 하나 두고 저쪽에서 최루탄이 터진 거예요. 그 7살이었잖아요. 정말 놀란 게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요. 눈물, 콧물 그런 느낌보다 그냥 뭔가가 이제 몸에서 나오는 너무 괴로운데 사실 이거를 쏠 때는 30도 방향으로 높이 쏴서 사람한테 맞지 않게 해야 되는데 눈에 관통했다는 건 면전에다 대고 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앞바다에서 떠오르지? 그건 누가? 시체 유기? 유기를 한 거죠. 당시에 범인은 잡혔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모르게 해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앞바다에 유기를 하게 됐고 이 김주열 군의 사망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혁명 4.19 혁명. 당시 이제 처음엔 한 1만 명에서 시작해서 10만 명으로 늘어나요. 당시는 한 18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발포를 했으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이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 이승만 정부도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승만 정부를 지지해주던 보수 세력이었던 대학 교수단들도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는데 이승만의 하야.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아, 진짜 대통령제로 하면 안 되겠다.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자기가 잡고 흔드니까 총리가 내각을 만들어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체제로 바꾸자. 이 제도를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했어요.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 민주화와 관련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이 상황을 위기의 상황이라고 봤던 군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박정희를 위시로 해서 중심으로 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5.16 군사정변. 1961년의 일이었고요. 그렇게 박정희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박정희 정부에서도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제일 유명한 건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왜냐면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 구조인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박정희 정부는 예상 외의 상황에서 무너지게 돼요. 박정희가 굉장히 믿고 신임했었던 오른팔 김재규가 총을 쏴서 박정희가 사망을 하게 되는 11.6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도 봄이 오겠구나,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번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거를 봤는데 그 군부에서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이 된 거죠.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전두환 정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정치를 해나갈 때 강경책이랑 유화책을 너무 잘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강경책을 보면 언론사를 장악해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거세졌는데 뭐 언론사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통폐합을 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키워드로 나오는 게 뭐냐면 땡전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땡전 뉴스. 여러분들은 못 봤겠지만 9시 뉴스 시작할 때 뚜뚜뚜 땡 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오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화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사교육비 부담 줄이겠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거기서 나왔던 게 과외금지였어요. 과외금지를 했는데 이 강연이 이제 몰래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과외금지를 하게 되면서 국가가 강의를 책임지고 하겠다. KBS가 지금 1, 2 채널이 있지만 당시엔 3채널이 있었어요. 이 3채널에서 강의를 했고 그게 이제 EBS로 계승이 된 거죠.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됩니다.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자유가 아니었어요. 광복 이후에 1980년대까지는 뭐 특별하게 내가 출장을 간다던가 유학을 가는 상황이 아니면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풀어줬어요. 근데 모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죠. 50세 이상, 1년에 200만 원을 예치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연 1회 갈 수 있게 자유화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전두환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간선제는 고집을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니까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나오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던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는데 4.19 혁명에 김주열 군의 사망이 막 이렇게 불붙는 사건이 된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 치안본부로 끌려가서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 어떻게 박종철이 사망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정부에서의 발표가 평상시에 심장이 약했던 박종철 군이 책상을 탁탁 치면서 얘기해. 그거 불어라고 얘기했더니 하고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쓰러져서 사망했다. 이래서 타걱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는 욕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어이가 없어. 사람이 파리도 아니고 탁하고 치니 어떻게 억하고 죽지? 라고 하는 생각, 그 분노 속에서 6월 민주항쟁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부는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발표해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려 16년 만에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게 됐어요. 당시에 후보를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대통령 배출한 당 무슨 당이라고 부르죠? 여당.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을 야당이라고 하죠. 여당의 후보에는 이 12.12 사태 때 전두환과 함께 사태를 일으켰던 노태우가 나왔고요. 야당의 후보는 많았어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6년 만에 직선제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까요?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왜? 이 세 명이 김영삼이랑 맞아. 여기가 단일화가 안 됐어요.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이 야당이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당선이 되죠. 자,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 대통령이 어떤 쪽으로 이제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해도 야당이 크니까 이 전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당은 작고 야당은 크다. 여소야대 전국이 이어지니까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노태우가 제안을 했던 게 당을 합치자. 이거에 대해서 응했던 사람이 김영삼, 김종필은 응해서 세 개의 당이 합쳐지게 되죠. 3당 합당. 그리고 김대중은 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인물이 김영삼. 김영삼은 여당 후보예요, 야당 후보예요? 여당 후보. 그치? 3당 합당 했으니까. 여당 후보여서 여야 정권 교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 김영삼 정부가 사람들이 처음에 거는 기대가 엄청 컸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다 군사 정부였으니까 처음으로 맞이하는 문민정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웠죠. 그리고 당시에 국정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군사 정권 끝났다.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때 했던 게 역사 바로 세우기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서 조선총독부 창사도 철거가 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군사정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사형이 선고되는 일까지 이 정부에서 있었죠. 그 다음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라고 하면 이때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김영삼 당시의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서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기자들이 버르장머리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을 정도로